소개받은 이길호라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 너무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강연은 저는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는데요. 그리고 주제가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물리학과에 온 포항공대 대학원생들한테 양자역학 가르치는 것도 녹록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제가 왜 어떻게 하다가 양자역학이라는 이런 어마무시하게 들리는 이런 학문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애기였고 초등학생이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제 학부모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4살, 1살의 이제 딸, 아들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걸어왔던 그런 길들을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양자역학에 대해서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가시면 바로 하버드 대학교로 제가 잡아가겠지만, 네, 그것보다도 양자역학의 내용보다도 왜 이렇게 조금 어렵게 들리는 물리학을 연구하게 됐을까, 그 관점에서 한번 봐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기 계시는 그 분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연구를 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억나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유치원 가기 전에 이제 빨개벗고 강원도 산골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제일 처음 나는 기억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강원도 춘천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거기서 그냥 뭐 신나게 놀았죠. 그러다가 이제 TV를 보면 메칸더브이라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메칸더브이라는 만화도 나오고, 와 진짜 멋있다, 뭐 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로봇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 달려라 부메랑이라는 그 만화가 있습니다. 이 미니카인데 혹시 이런 게 요즘에도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추억이 새록새록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자동차 장난감인데 이 안에 이제 건전지 넣고 모터로 돌리면, 모터가 이제 빙글빙글 돌면 그걸로 기어를 돌려가지고 바퀴가 돌아가서 이제 딱 놓으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트랙에다 갖다 놓고 누가 더 빠르냐, 네가 더 빠르냐 하면서 이제 경쟁을 합니다. 그럼 더 빨라지려면 자동차를 더 가볍게 만들고, 그다음에 배터리, 건전지도 더 좋은 걸 쓰고, 모터도 더 비싼 거 5,000원짜리 아니고 7,000원짜리 쓰고, 뭐 그러면서 이제 경쟁을 하죠.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 안에 도대체 모터는 왜 돌아갈까? 장난감들 다 있잖아요. 건전지 넣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저희 그 4살, 1살 애들도 이제 막 노래 나오는 장난감들이 돌아가는데, 이게 왜 돌아가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돌아가지? 이게 마법 같지 않아요? 건전지를 넣으면 돌아간다고는 하는데, 왜 건전지를 넣으면 돌아가지? 전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전기가 왜 나오지? 전기가 전자가 뭐 돌아다닌다는 거라고 하는데, 그럼 전자가 돌아다니면 왜 돌아가지? 막 뜯어보면 안에 막 전선들이 막 있는데 왜 돌아가는지 잘 모르죠, 당연히. 전자기학을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의 꼬리를 물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여기 다 있어요. 모터, 전자기학, 물리, 화학, 전기화학, 배터리, 요새 전기자동차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어들, 전기계공학.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조정하려면 이게 이제 그 원격 조정기는 이렇게 전자공학의 또 정수거든요. 이 모든 공학들의 물리와 화학의 이제 집합체인 거였죠. 장난감을 잘 보면. 이제 그러면서 계속 소위 이 과학에 대한 점점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사는 데가 지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지구가 동그랗대. 어떻게 동그란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들 하다 보면 지구뿐만이 아니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돌고 있고, 또 태양은 은하계 중에 한 아주 작은 점이고, 그 은하계가 뭐 수조 개가 있는 우주가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그 한 사람의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우주 안에서 작은가라는 생각에 점점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제 꿈이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지구는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은 뭐 미국도 갈 수 있죠. 물론 오래 걸리지만. 근데 지구를 한번 떠나볼까? 달에 가볼까? 달에 가보는 게 진짜 꿈이었거든요. 진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알아봤는데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공군에 가서 파일럿이 돼가지고 뭐 해야 된대요. 근데 군대 가야 되잖아요. 아, 근데 군대 가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꿈을 접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꿈이 항상 있어요. 요새는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유명하신 분이 그 우주 여행의 꿈을 이루게끔 막 회사도 만드시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테슬라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테슬라도 만들고 전기 모터 아까 여기 봤던 이 장난감 자동차가 이제 타고 다니고 이게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우주 비행사였다가 군대를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난 과학자 정도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주라는 그 무한한 열려있는 이 공간을 이해하고 싶은 그런 본성. 물론 그걸 이해한다고 누가 과자를 뭐 돈을 주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궁금하잖아요. 그 순수한 그런 호기심을 이제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주, 막 물리 이런 얘기하면 물리 하면은 이거 천재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물리학자가 돼야겠다. 물리학자는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물리학자 말고 조금 더 저는 그 프로그래밍을 좋아했는데 게임을 안 사주셔가지고 프로그래밍으로 해서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도 재밌는 것 같고 미니카도 좋으니까 프로그래밍으로 미니카를 막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요새는 막 코딩 이런 것도 초등학교에서 배우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태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뭐 컴퓨터나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친구였는데 점점 이제 그러니까 물리하면 뉴턴, 막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이런 어마어마한 분들 정도의 반열에 있어야지 물리학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어떤 물리에 대한 어떤 인상, 선입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도 계시니까 물리 수업, 뭐 일반 그 물리 수업들, 그러니까 일반 과학이죠. 그래서 물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진자가 띵글띵글 하는데 이게 막 주기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다음에 도르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힘을 이렇게 받아서 수직 항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죠. 그다음에 막 전기가 이렇게 되면 뭐 거기서 자기장이 생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별로 재미없었어요. 저는 이게 재미없었거든요. 도르래를 막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어렵게 만든 거를 풀어냈다.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은 화학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화학은 멋지잖아요. 뭐냐면 A라는 용액과 B라는 투명한 용액을 딱 섞으면 갑자기 금색이 되기도 하고 빨간색이 됐다가 빨간색이랑 파란색 용액을 섞으면 갑자기 투명해졌다가 그리고 아까 막 배터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시는 이런 모든 플라스틱들 이런 고분자 물질들 이거 다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학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과로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의 물리는 동경은 있습니다. 우주를 설명하고 이 자연계를 이해하고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학문이고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은 막 IQ 200, 300 되시는 뭐 초천재 분들만 하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화학 좀 조심해야 되는데 화학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서 화학을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쁜 플라스크에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얀 가운 입고 이렇게 그 플라스크랑 뭐 시험관이랑 막 해서 하는 실험들 많이 해보시잖아요.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변할까? 왜 색깔이 변할까? 어떻게 변할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데 물리는 좀 무서웠고요.
근데 대학교에 와서 이제 물리화학 이런 것들, 대학교에 들어오시면 이제 공학 계열로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물리화학, 생명, 그 컴퓨터 공학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거든요. 1학년 때. 이제 그러면서 보게 된 게, 아,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알았던 물리가 다가 아니었고, 내가 알았던 화학이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에서 배울 수 있는 정도의 개념까지 나오고, 이제 그 다음 개념이 나오는데, 거기서 크게 바뀌는 그 지점이 뭐냐면 사실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양자역학에 꽂히게 됐는데,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거는 원자랑 원자가, 원자라는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있죠.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원자라는 존재를 알아내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하면 산소랑 수소랑 섞으면 뭐가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공기요? 아, 비슷한데? 네. 네. 맞아요. 네. 네, 잘합니다. 산소랑 수소랑 섞으면 물이 돼요. 네. 산소는 여러분들 공기 중에 O2, 수소는 이제 H2. 근데 이제 수소랑 산소랑 반응을 시키면 불이 확 붙어서 나오는 게 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마시고 있고 우리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요겁니다. 네. 산소랑 수소랑 붙는데 원자가 이렇게 붙는데 그냥 막 붙는 게 아니고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쌍을 이뤄요. 항상. 네, 하나 붙지도 않고 2개, 3개 붙지도 않고 2개 하나만 붙어요. 왜 그럴까? 마치 레고 블럭에 구멍이 몇 개, 4개 있는 구멍에 2개짜리 블럭이 2개만 꽂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질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리를 한 운명이긴 했죠.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고 물리보다 화학이나 생명이나 이런 현상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은 오케이, 산소랑 수소랑 하면 물이 되지. 근데 물이 이 굉장히 중요한 분자고 걔가 어떤 특징이 있고 끓는 점이 얼마고 하면서 이제 점점 물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이 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기업으로 만들어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하는 이제 다양한 생각의 이 발상이 서로 스타일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학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물 말고 그러면 황이랑 산소랑 섞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랑 이거랑 섞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학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거고, 저 같은 분들은 왜 그렇지? 왜 그래야 되지? 왜 수소 2개랑 산소 하나여야 되지? 이걸 설명하려면 양자역학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왜라는 질문.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물리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화학과에 와도 양자역학이라는 거를 배웁니다. 그래서 왜 물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결합하고 저렇게 반응하고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몸이 이 단백질과 이런 DNA랑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그 생명에서 말하는 그 분자들도 결국에는 양자역학적인 그 법칙을 따라서 행동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보통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리학 하시는 분이 더 똑똑하고 화학은 덜 똑똑하고 이게 절대 아니고요. 취향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왜라고 생각하고 계속 파고 들어가는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물리 쪽으로 계속 가게 되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뭘 해서 이걸로 뭘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학이나 생명 또는 화학공학 이쪽으로 가시는 거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취향 문제인데 그 취향을 깨닫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학교에 와서 이제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원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를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작아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원자라고 하는데 그 원자는 그 안에 그 핵이 있고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핵은 양의 전기를 띠고 그러니까 전자는 음의 전기를 띠기 때문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서로 땡기잖아요.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는 서로 땡기지만 그 원자핵이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원심력이랑 전자기력이랑 딱 평형을 이루는 그 위치에서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떠돌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보어의 원자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1900년도 이전에 한 150년 더 전이죠. 20년도 전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뒤에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까 전자가 이게 마치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그 지구가 있어요.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계속 공전을 하죠. 그 이유는 계속 이게 빙글빙글 돌면 여러분들 이렇게 줄에 매달린 그 무거운 추 같은 걸 돌리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밀려나고 그 중력 때문에 가운데 일정한 거예요. 잠깐만, 중력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죠? 그렇죠. 공에 맞아요. 실을 달아가지고 막 돌리면 공이 막 튀어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우리가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걔를 계속 당기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죠. 일정한 거예요. 네. 지금 좀 당황했어요.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도는 이유는 태양과 지구가 만유인력 때문에 서로 끌어당긴다. 뉴턴 할아버지가 알려주셨죠? 무거운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근데 이거 빙글빙글 도니까 날아가려고 하는 거랑 만유인력이랑 딱 맞는 그 위치에서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따뜻한 지구에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쩔리 날아가서 얼거나 태양계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파버렸겠죠. 정말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신 생명체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적당한 거잖아요. 그래 딱 적당한 위치에서 얘가 이렇게 찾아가요. 자연계는 딱 안정한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완율력 왜 서로 무거운 질량이 서로 끌어당기죠? 왜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는 사실 뉴턴 할아버지도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도 아까 있었던 스티븐 호킹 할아버지도 모르는 질문이에요. 왜인지는 몰라요. 이게 좀 놀랍죠. 네,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는 막 배웠어요. 근데 왜인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왜일까? 네, 왜 플러스 전기랑 마이너스 전기랑 땡길까? 전자기하학의 법칙이기 때문에요. 왜 그런 법칙이 이 자연계는 그 법칙을 따를까? 사실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서 있잖아요. 네. 자석과 똑같은 걸. 그렇죠. 자석도 N극 S극 땡기잖아요. 근데 자철. 그렇죠. 자철서 그것도 자석이잖아요. 땡기죠.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고 전자기학 시간에 땡긴다고 배워요. 근데 왜냐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가 몰라요. 그래서 이 물리학이라는 거는 참 오묘합니다. 근데 물론 이걸 몰라도 모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여기서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경제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이걸 답한다고 자동차가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궁금하잖아요. 네, 이런 좀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이제 물리학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모델인데, 그러면 지구가 그 태양계를 빙글빙글 도는 거는 1년이 지나면 원래 자리로 딱 돌아온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계산을 딱 해가지고 오늘은 6월이니까 한 여기쯤에 있겠다. 7월이니까 조금 더 갔겠다. 이걸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고전 역학이에요. 옛날 역학. 근데 이제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거는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네, 모르는데 내가 못나서 내가 잘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모른다. 전자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양자역학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그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보는 순간 고양이가 죽었든 살았든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 상자 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고양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고양이가 죽었든 살았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우리가 모를 뿐. 그래서 상자를 열었을 때 그제서야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 이게 상식이죠. 이게 상식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안에 고양이는 죽었든 살았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고전 역학에서 생각하는 굉장히 익숙한 생각입니다. 상식이죠. 근데 양자역학은 그 상식을 깨버립니다. 고양이는 정말로 죽은 것도 살은 것도 아닌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이거예요. 사실 양자역학이 어렵다, 무시무시하다라는 게 이 당혹감을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약간 철학의 영역으로 좀 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얘 중력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받치고 있잖아요. 이거 다 그 뉴턴 할아버지가 알려주셨던 대로 중력을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받치고 있는데, 근데 똑같은 이야기. 그렇죠. 네, 사과가 떨어지는 게 중력 때문인데 떨어지는 사과를 제가 탁 받았어요. 그럼 멈추죠. 왜 멈추지? 왜냐면요, 그거 받쳐가지고 끊어지니까요. 딱 받치잖아요. 근데 왜 사과는 내 손을 통과하지 않죠? 왜냐면요, 자기 손도 고체이고 사과도 고체이기 때문입니다. 있긴 한데 사과는 그렇게 사과 자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그 커다란 사과는 우리 손을 통과할 만한 게 이제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그렇죠. 원자가 다른 원자를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멈춘 거예요. 근데 원자는 되게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이사이를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처럼 쭉 빠질 것 같은데 왜 밀어낼까? 원자는 그러면 왜 밀어내죠? 그 원자핵은 양전하로 되어 있고 다른 원자핵도 양전하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밀어낸다. 그럼 왜 양전은 밀어내죠? 왜라고 계속 물어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초등학생분들, 중학생분들, 고등학생분들, 학생분들 이 과학 할 때 이 과학자가 되려면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해 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죠. 이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지점까지 내려갑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자. 즐기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물리학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고전역학이 이해가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익숙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구상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나 땅으로 안 꺼지고 걸어 다니는 이유는 내 발로 내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으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을 던지면 등속 운동으로 앞으로 간다. 위로 던지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면서 떨어진다. 이런 것들 공놀이 하면서 다 느꼈던 것들이잖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왜인지는 사실 설명 못해요. 받아들일 뿐입니다. 양자역학도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네. 다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고양이가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느냐. 죽었든 살았든 내가 모를 뿐이지. 달을 가린다고 달이 없어지느냐. 달을 본다고 있고 안 본다고 없고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게 정확히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양자역학을 싫어했던 이유예요.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는 양자역학을 싫어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무슨 이거는 뭐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신은 확률적으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고전 역학에서는 초기 속도와 초기 위치를 정확히 알면 그 다음에 공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디터미니스틱, 그러니까 결정론적 결정론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계산만 잘하면 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더 미시 세계로 돌아가 보니까 확률론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더라. 근데 그걸 알게 된 거는 기술이 발전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전자 하나, 뭐 광자 하나, 굉장히 작은 이 원자 하나를 볼 수 있기 시작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내가 생각했었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행동들이 나타나니까 당혹한 거죠. 이게 당혹스러운 거죠. 1900년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그때 언제였죠? 일제시계 전후 이때일 텐데, 서양에서는 그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전자 하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제가 양자역학을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약간 사입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분 이해하고 저도 그랬고.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신은 이렇게 확률론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히만 알면 모든 걸 다 예측할 수 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지 6이 나올지 모르는 이유는 정확히 내가 어떤 힘으로 어떤 각도로 주사위를 어떤 속도로 던졌는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정확한 위치와 힘과 모든 것들을 알면 사실 이거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합니다. 네. 뭐 로또 뭐 이런 거 해서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공기 역학 막 바람 불어가지고 1에서 60번에 뽑는 그런 로또 추첨 그런 거 있잖아요. 1에서 60번이 완전히 랜덤으로 무작위로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상 무작위입니다. 제가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인류의 그 지식과 계산 능력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 복잡한 그런 공기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막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우리가 충분히 똑똑하면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양자역학은 제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뭐 닐스 보어 양자역학의 이제 시초가 되는 분은 신이 어떻게 하는지 당신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근데 2022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이 세 분이 뭘 해서 받은 거냐면, 신은 정말 주사위를 던지는 걸 실험적으로 보이셨어요. 제가 저는 사실 종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 비유를 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은 정말로 랜덤한 정말로 무작위적인 그런 걸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양이가 사한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로 존재한다. 양자역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할아버지가 틀리셨어요. 네, 놀랍죠. 그게 근데 제가 좀 더 이렇게 계속하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냥 이건 하고. 그래서 대학교 때 막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양이는 죽은 것도 사는 것도 아닌 그 존재로 존재할 수 있고, 측정을 하는 순간, 보는 순간 이 둘 중에 하나로 된다. 상식을 위배하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교수님, 제 손으로 그걸 보지 않는 한 저는 양자역학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손으로 양자역학을 정말로 양자역학이 작동하는지 제 손으로 해보기 위해서 대학원이라는 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대학원이라는 과정으로 들어와서 연구를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정말 너무 궁금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가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 양자 컴퓨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렇죠.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세잖아요. 오, 맞아요. 더 센데 말도 안 되게 더 세요. 예, 완전 킹왕짱 말이라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로 세요. 그런데 네, 그러면 슈퍼컴퓨터 아니 양자 컴퓨터는 무한 더하기 무한 더 알아요? 뭐 진짜 답이요. 그건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네. 사람보다 네, 그거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면 양자라는 게 더 이상,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양자는 물리학 하시는 분들 몇 명만 알던 단어예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이제. 양자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진짜로 일어나니까 IBM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인텔이나 다 들어보셨죠? 굴지의 그 다국적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어요. 양자 역학이 사실이 아니라면 양자 컴퓨터는 작동할 수 없고 그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들이 왜 거기에 투자하겠어요? 적어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양자 역학이 사실이라는 거. 저도 믿고요. 네, 그래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받아들이시기 힘드시겠지만, 자, 고전 역학 그 뉴턴 할아버지 덕분에 기계공학이라는 공학이 발생해서 자동차가 돌아가요. 전자기학, 물리학에서 이 만들어낸 이 맥스웰 할아버지가 만든 전자기학이 기초과학인데 그거를 응용을 해서 정말 우리한테 유용하게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온 이유가 맥스웰 할아버지 덕분이거든요. 물리학자 덕분입니다. 예, 물리학자 덕분에 컴퓨터도 있고, 물리학자 덕분에 자동차도 있고, 물리학자 덕분에 이 MRI라는 그 안에 암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MRCT요? 네, MRI, CT 다 물리학자분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양자역학의 차례가 됐어요. 네, 물론 전자공학, 기계공학 익숙하시죠. 근데 양자공학이라는 거는 익숙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이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네. 근데 익숙하든 안 하든 양자공학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걸 써먹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공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분들은 양자역학이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러지? 계속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고, 공학은 뭐 그렇대.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해보니까 정말 그렇네. 이거 가지고 어디다 써먹지? 이쪽으로 이제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성격을 가지시는, 물론 그 성격은 이제 태어날 때 DNA와 뭐 사회적인 뭐 이런 게 있지만 서로 다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공학이 더 좋다. 물리학이 뭐 더 좋다. 이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취향입니다.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의 개념은 이 파인만이라는,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굉장히 천재 물리학자가 있으십니다. 네, 아마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보다는 더 유명하시지만 나름 유명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날씨도 예측하고 뭐 비행기도 이렇게 그 계산하고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도 하고 발로란트 뭐 이런 거 제 사촌이 저 좋아하는데 이런저런 게임들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이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자연을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자연은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연은 양자역학적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양자역학적으로 돌아가는 자연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미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려면 양자역학을 쓴 컴퓨터를 써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당연한 얘기죠. 양자역학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으로 돌아가는 컴퓨터를 써야겠죠. 네. 그래서 양자랑 컴퓨터랑 붙기 시작합니다. 양자 굉장히 쿨하죠. 컴퓨터 좋잖아요. 양자 컴퓨터 얼마나 좋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을 돌리기 위해서 메모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CPU를 뭐 하고 이쪽으로 도가 텄었어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대. 근데 정말 그게 끝판왕이래. 이 물리학에서 끝판왕이래. 그래? 뭔진 모르지만 쿨하잖아요. 그럼 양자랑 컴퓨터랑 섞으면 얼마나 멋져요.
더 멋진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뭐야 하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양자 컴퓨터는 이런 겁니다. 왜 양자 컴퓨터가 뭐냐면 클래시컬,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이나 집에 있는 PC나 전부 고전 컴퓨터예요. 예, 구식이라는 얘기죠. 네. 구식의 전자기학, 구식의 물리학으로 돌아가는 컴퓨터예요. 신식으로 이제 와야죠.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아까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시냐면, 걸리는 게 3분보다 더 빨리 걸려요. 아, 이거 사전 공부를 너무 많이 해오셨는데? 자, 네. 예. 그렇죠. 네. 제가 그것도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이 접기, 종이 이렇게 막 접어가지고 한 번 딱 자르면 쫙 하고 멋진 사람이 여러 개 나오는 이런 거 혹시 해보셨거나 뭐 보셨거나 할 거예요. 막 마술 같죠. 이렇게 막 종이를 막 접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한 번 딱 잘랐는데 여러 개가 쫙 나와요. 한 번 접어서 자르면 2개가 나오죠. 복사 같아요. 그렇죠. 2번 접어서 자르면 한 번 잘랐는데 4개가 나오죠. 하트를 자른다고 봅시다. 3번 자르면 3번 접고 한 번 자르면 8개가 나오죠. 10번 접으면 1024개가 나옵니다. 100번 접으면 1, 2, 6, 7, 6, 5, 0, 6, 6, 0, 0, 2, 8 해서 31짜리. 이게 제가 까먹었어요. 이게 조, 경, 해, 모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큰 숫자 부르는 거 그게 까먹었네. 양이었어요. 양. 126양의 하트가 나옵니다. 네. 상상이 되세요? 이게 1하고 0이 31개가 붙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 종이가 한 장 정도 희생할 수 있는 종이가 있으시잖아요. 제 강의 자료 중에 제일 앞에나 하나 뜯어 주셔가지고 한번 7번 접어 보실래요? 제가 7번 접으시는 분이 계시면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제 연구실로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 연구실도 보여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그럴게요. 네, 탕수육도 사드리고. 네. 네네, 한번 접어보세요. 그럼요. 네. 좋아요. 제가 A4 용지 기준으로 7장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휴지는 제가 논외로 할게요. 네, A4 용지 기준으로 한번 접어보시면 몇 번 정도 접으셨나요? 5번? 정말 노력하면 6번도 되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7번째가 안 접히죠? 네, 완벽하게 안 접히잖아요. 한번더 넘었으면 갈 수 있었는데. 네. 아유, 아쉽네요. 네. 자, 7번 접는 것도 제가 끝난 다음에 확인하고 초청 드릴게요. A4 용지로는 7번이 돼요? 이거 잠깐만. 그럼 끝나고 남으세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안 되는데. 예.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는 이게 한 번, 7번 접겠지 하고 시작하시지만 한 2-3번째쯤 되면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이거 엄청 두꺼워지네. 그래서 자, 기네스북이 아시죠? 이 세상에서 누가 숨을 제일 오래 참나, 누가 제일 점프를 높이 뛰나, 뭐 이런 거. 누가 어떻게 하나. 12번 접은 게 기네스북 신기록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12번 접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100번은 못 접겠죠. 네. 100번을 접으면, 자, 한 번 접으면 두께가 2배가 되고, 2번 접으면 두께가 4배가 되고, 3번 접으면 8개가 되고, 100번 접으면 126배가 되거든요. 근데 두께가 0.1mm 정도가 돼요. 0.1mm에 이 숫자를 곱하면 공이 28개 붙는
미터가 나와요. 이게 우주의 크기입니다. 종이를 100번 접으면 우주의 크기만큼 두꺼워져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 100번 접어서 하트를 한번 자른다고 봅시다. 자르실 수 있으면 무조건 우주보다 큰 가위가 필요하시겠죠. 자르면 126 이 양 개의 하트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는 그러니까 126양번 잘라서 126양개의 하트를 만드는 기계고요. 양자 컴퓨터는 한 번 잘라서 126양개의 하트를 만드는 기계예요. 몇 배 빨라요? 126양배 빨라요. 네. 그리고 200번 적으면 300번 적으면 300번 적으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10의 80승, 90승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주에 있는 원자에 겠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대학교 수준으로 이제 한번 가보면 진짜 우주는 계속 늘어나지 않아? 아, 이진법이다. 늘어나죠. 네. 이진법이다. 왜 늘어난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해요. 물리학과로 오세요. 저는 모릅니다. 노벨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거 이진법 네. 아니에요? 맞아요. 컴퓨터를 있으면 아시는 1이고 없으면 0. 그렇죠.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 코딩 이런 걸 좀 해보신 초등학생분들 이런 거 아마 배우셨을 것 같아요. 컴퓨터는 0, 1 또는 없다, 있다 이걸로 1비트, 1비트는 0 또는 1, 2비트는 00, 01, 10, 11 네 가지가 표현이 가능하죠. 3비트는 8개가 가능하고 100비트는 126양의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고전 컴퓨터는 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이 비트 하나하나마다 계산을 해야지 돌아가는 컴퓨터예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아까 제가 고양이가 죽은 상태와 산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안에는 예를 들어 2큐빗을 이 두 개의 비트를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00, 01, 10, 11 네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00, 01, 10, 11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한 번만 계산하면 그 안에 공존하는 모든 상태에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한 번 계산했는데 4번 계산한 결과가 나왔어요. 공존하는. 그러니까 종이를 접어서 한 번 잘라서 여러 개가 나오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도 여러 개의 상태가 공존하는, 접는 거죠. 접어서 한 번만 계산하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 그런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공상과학이 아니고 이게 이제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라고 이제 언론에 나온 그런 건데요. 저희 연구실에도 이런 비슷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자 컴퓨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양자 기술 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양자 컴퓨터가 대표적인 양자 기술의 예입니다. 그나마 가장 대중적인 예인데요. 양자 컴퓨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제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는 빛을 흡수를 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그림으로 그려주잖아요. 그게 센서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빛 센서, 빛 검출기 센서라고 부르는데 그 핸드폰에 있는 검출기는 고전 검출기예요. 그럼 거기에 양자를 붙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양자 검출기, 양자 센서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도 지금 인터넷이 빠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굉장히 빠르지만 여전히 고전 역학적인 고전 통신이에요. 그 통신도 양자를 붙이면 양자 통신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100개를 보내려면 100번을 보내야 되는데 고전 통신은 100개를 보낼 때 한 번만 보내도 100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 전공자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제가 약간 거짓말을 섞는데 사실 한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계산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빠르지는 사실 않아요. 어떤 양자 컴퓨터가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사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자체를 밝혀내는 게 지금 사실 연구 주제예요. 근데
모든 프로그램, 모든 컴퓨터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특정 계산에 대해서는 양자 컴퓨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6배 더 빠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만든다면. 빨라요? 126양배. 우주의 크기보다 빠릅니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고요. 아직 양자 컴퓨터를 이렇게 빠른 양자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2대 전략과제로 양자 기술을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 해외적으로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이게 정말 이제 그 공상과학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저희 연구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하고 있는 연구를 여기서 소개드리는 건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자역학, 고양이가 살아있는 고양이가 죽어있는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정말 공존한다. 네, 이거를 일단 받아들이실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다면 이제 믿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제 손으로 정말 양자역학이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대학원에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7년 정도 했는데 6년 반 했네요. 그렇게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을 했을 때 언제나 결과가 양자역학이 맞다는 결론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실험들이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로 박사 후 연구원이라고 그 박사 후 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물리학과에서는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을 한 인턴이라고 제가 잘 아마 의학으로 비교하자면 이제 인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을 하다가 이제 그 실제 의사가 되시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교수 견습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교의 김필립 교수님이라고 한국 분이세요. 그 그래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핀 2010년도에 노벨상 받은 그 그래핀인데 그거의 이제 세계적인 권위자세요. 사실 노벨상을 너무나 아쉽게 이제 놓치셨는데 그 연구실에 가서 계속 양자역학과 그래핀을 합치는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 이거 제가 욕심을 조금 내고자 초전도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할게요. 좋습니다. 좋네요. 반응이 왜 이렇게 좋지? 좋습니다. 초전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면 저항이 0으로 뚝 떨어진다. 이것도 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상온 초전도체가 한번 이제 키 이슈였죠. 상온에서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아도 상온에서도 저항이 0이야. 그러면 전기를 보낼 때 손실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초전도 현상 중에 또 재밌는 게 자석 위에 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 수 있고 그 저항을 최소한으로 해서 엄청난 속도로 기차가 갈 수 있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인데 이게 정확히 양자역학적인 현상입니다. 왜 저항이 0으로 가지? 네, 이렇게 혹시 질문을 하신다면 양자역학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벽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을 던지면 언제나 반사되어 오죠. 근데 굉장히 작은 전자나 원자 같은 거를 벽에다가 여러 번 던지면 100만 번 중에 한 번 정도 그 벽이 충분히 얇다면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양자 터널 투과. 그게 왜냐면요. 그게 종이가 너무 크면 그게 못 드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양자는 엄청 작아가지고 그 조그만 엄청 작은 구멍으로 뚫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유는 뭐였어요? 네. 정말로 구멍이 없어도 정말로 뚫고 가요. 어떻게 그러지? 익숙하지 않아서 받아들이실 수 없어? 네. 근데 실제 실험을 하면 뚫고 가요. 자연이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지 않든 자연이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CPU 같은 거 얘기할 때 막 5나노 공정, 2나노 공정, 1나노 공정 해서 컴퓨터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양자역학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1나노라는 거는 원자가 한 10개밖에 없는 굉장히 얇은 길이거든요. 근데 회로를 그렇게 그려버리면 여기서 다른 회로로 전자가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합선이죠. 근데 전자가 양자 투과 현상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고정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합니다. 이제 그런 영역까지 가는데 이런 양자 현상들은 굉장히 작은 입자, 전자 하나 이런 거에서 주로 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이 익숙하지 않으신 이유는 너무나 작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입자들만 그런 현상을 보이니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연구를 하려면 너무나 비싼 장비를 써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거를 어떻게든 봐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죠. 예. 근데 초전도 현상은 큰 크기를 갖는 초전도체 예를 들어 알루미늄 호일 있죠. 그 알루미늄이 초전도체거든요. 영하 272도씨까지 내리면 초전도체가 돼요. 물론 냉장고가 그 정도 온도까지는 못 내려가니까 보통 그냥 알루미늄 호일로 쓰시죠. 근데 그 알루미늄 안에 있는 수많은 전자가 이 영하 272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저항이 0으로 뚝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10의 23승계의 아보가드로 수라고 혹시 중고등학생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자들이 양자역학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거시적 양자 효과, 그러니까 이 몸집이 큰데도 양자 현상이 보이는 아주 대표적이면서 몇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초전도체를 쓰면 실험하기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큰 물체에서도 보이니까. 근데 양자 현상이 보이니까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양자 현상을 비교적 쉽게 실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전자 하나, 원자 하나를 가지고 양자 현상을 연구하시는 물리학자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방법으로 해야 되겠어 연구실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연구인데 초전도체는 지금 그 삼성 반도체나 이런 데서 그 CPU 만드는 그런 나노 공정 있잖아요. 그 나노 공정으로 양자 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를 연구하는 이유는 저는 주로 초전도체를 연구합니다. 초전도체는 양자 역학을 연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이라고 생각해요. 초전도체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양자 현상이 훨씬 쉽게 우리 손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가끔씩 고등학생분들 중에 그 RN이라고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가끔 연구실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그 학생들이 초전도체 가지고 실험해요. 양자역학 사실 몰라도 실험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자 현상을 연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를 가지고 저는 소자를 만듭니다. 디바이스라고. 여러분들 CPU나 램이나 이런 것들 다 전자회로잖아요. 그 전자회로 주로 구리를 가지고 전선을 만들거든요. 이거를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그게 양자회로예요. 별거 아니죠. 알루미늄 널려 있잖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루미늄이 초전도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하 272도씨까지 냉각을 시켜야 되는 거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냉각 장치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 이건 양자 컴퓨터를 돌리기 필요한 냉장고예요. 사실 이 양자 컴퓨터는 저 끝에 이거 사진이 안 나옵니다. 손톱만한 칩 하나 있어요. 그게 사실 양자 컴퓨터 칩이에요. 그래서 극저온으로 가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요. 그래핀에 대해서도 욕심을 좀 더 내자면 그러면 그래핀 뭔가 멋진 물질, 신물질, 뭐 꿈의 물질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는데 초전도체, 양자 역학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좋은 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초전도체랑 그래핀이랑 합치면 얼마나 쿨할까? 그거예요. 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 그냥 합치면 말도 안 되게 좋은 게 나올 거를 기대를 하고 막 합쳐봅니다. 근데 뭐 100번 합치면은 이제 하나 좋은 게 나올까 말까 하긴 하는데 그래핀이랑 초전도체를 합치면 이제 이 그래핀의 성질과 양자역학적인 성질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소자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그래핀이라는 거는 연필이 종이 위에 쓱 그으면 검은색 줄이 쭉 나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것은 연필이 그을 때는 검은색 가루들이 종이에 이제 겉에 붙어서 나오는
맞습니다. 그죠? 그 검은색 가루가 뭘까? 들여다보면 흑연이요. 흑연이에요. 네, 흑연인데 왜 걔는 왜 이렇게 잘 부서지지?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로 그으면 안 부서지잖아요. 흑연은 되게 잘 부서져요. 왜 그러냐면 원자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는 둘 다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서로 너무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결합이 너무 세가지고 안 부서져요. 굉장히 강한 물질이죠. 하지만 흑연은 이렇게 한층 한층 탄소들이 한층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살짝 이렇게 밀면 슥 하고 부서져요. 그 생각. 대충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대충. 뭐라고요? 대충 잡는 대충 잡고 있어요. 네, 대충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잘 써져요. 사비 연필은 더 대충 잡고 있어서 이제 잘 그려지고 HB 연필은 좀 덜 부서지죠. 네, 더 잘 잡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이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연필을 계속 그으면 원자 한 층의 물질로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흑연을 가져다가 스카치 테이프, 3M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걸 뗐다 붙였다 하니까 한 번 떼면 반을 주고 한 번 떼면 또 반을 주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 반에 두 배가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거꾸로 들어갑니다. 반으로 자르면 4분의 1이 되고 8분의 1이 되고 16분의 1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32는 그렇죠. 64, 128, 1024. 예, 그러면 정말 이렇게 두꺼운 흑연이 원자 두께까지 얇아져요. 근데 이 놀라운 거는 그 원자 두께까지 얇아진 게 눈으로 보여요.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보이는 이유는 이제 광학적인 현상 때문인데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노벨상 받으셨습니다. 네. 제가 그 시대로 돌아갔다면 좀 어이없죠. 근데 작동해요. 네. 예, 괴짜 분들이세요. 사실 이분이 되게 괴짜인데, 아무튼 저희 연구실 후배가 이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하셨는데 굉장히 재밌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이 그래핀의 특성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설명하고 이걸로 뭘 하고 있는지만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열용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이제 배우실 거예요. 뭐냐 하면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에너지가 얼마냐? 물질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엄청 크면 열용량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잘 안 바뀌어요. 에너지를 아무리 줘도. 근데 열용량이 작으면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온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 열용량은 그 질량에 비례하거든요. 자, 이 어떤 물이 있는데 100g의 물의 열용량은 50g의 물의 열용량은 100g보다 2배 작겠죠. 그러면은 1g의 물은 100g보다 100배 작겠죠. 그러면은 쭈쭈쭈 내려가서 물 분자 하나의 열용량 어마어마하게 작겠죠. 그러니까 물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열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가장 얇은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쓰느냐? 에너지가 열량이 살짝만 들어와도 그래핀의 전자의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바뀌거든요. 아주 좋은 에너지 센서예요. 그래서 아주 극미의 에너지를 잘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양자 센서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빛의 단위인 광자도 하나하나 저희가 측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카메라가 다 빛 센서인데 이 빛 센서를 적외선 파장에서 보면은 열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 시절에 이걸 가지고 열을 쟀죠. 이 빛을 잘 측정을 하면 정보를 잘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광통신도 결국 빛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통신들을 양자역학적인 현상까지 끌어내려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핀을 이용해서 양자 기술에 유용한 양자 센서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암흑 물질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우주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들 말고 암흑 물질이라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중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암흑 물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암흑 물질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암흑 물질이 있지만 그거를 볼 수 있는 센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그래핀 센서로 암흑 물질을 탐구하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LHC 뭐 하드론 그 콜라이더 뭐 이런 입자 물리를 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그 양자 역학적으로 작동하는 이런 양자 센서를 이용해서 실험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를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입자 물리는 상상할 수 없을 그런 머나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양자 센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과 공동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래핀, 양자, 이런 초전도 소자, 그리고 그 센서, 그 빛의 센서로 레이더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레이더라고 있는데, 양자 레이더, 암흑 물질도 탐색하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빛의 가장 작은 단위인 광자를 하나하나씩 측정하는 단광자 검출기, 네, 이런 것들을 양자 역학에 기반한 그런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양자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한 1,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하시면서 양자 역학을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어리실 때부터 이런 양자 역학을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익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더 양자 역학에 친숙해지시는 그런 그런 학생분들이 좀 더 많아져서 이런 앞으로의 양자 기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국가 그 보안 기술이거든요.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중요한 양자 기술을 연구하는 그런 물리학자들도 좀 많이 생기시고, 적어도 이런 것들을 적어도 상식적으로 양자 역학이 양자가 뭐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로 성장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 한번 볼까요? 하백초 3학년 김희준 학생 한번 네, 마이크 좀 해주시면 이게 보이죠? 이게 다른 거구나. 네. 네, 제가 전체 화면을 해드렸습니다. 네. 질문 한번 말씀. 예. 하백초등학교 3학년 김희준인데 네. 그 양자 컴퓨터가 계산할 수 없는 문제는 뭐가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아까 잠깐 나온 주제이기도 해요. 양자 컴퓨터가 모든 문제를 다 빠르게 풀지는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1 더하기 1 이거는 양자 컴퓨터 더 빨리 못 풀어요. 좀 어이없죠. 1 더하기 1 더하기 문제 이런 거는 그냥 그 고전 컴퓨터가 잘 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더 잘 푼다 못 푼다를 이게 그러니까 굳이 양자 컴퓨터를 안 써도 고전 컴퓨터로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양자 컴퓨터가 아니면 절대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 후자를 보통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소인수 분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5를 분해하면 뭐가 되죠? 그쵸? 다 바로 계산이 되시죠? 그러면 1억 5,372만 2,112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잘 안 되죠. 어렵죠. 네. 하지만 그거의 답은 1024랑 12,325입니다. 라고 누가 말하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냥 곱해보면 알죠. 곱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풀기는 어려운데 검산이 쉬운 문제. 이런 부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부류의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잘 풉니다. 물론 이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잘 풀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소인수 분해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하실 때 보안 통신 하잖아요. 그 보안 통신의 원리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통신할 때 나한테 그러니까
보안 통신할 때 이렇게 그 누가 남이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비밀번호를 어떤 큰 숫자랑 곱해서 보내요. 예.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되죠. 근데 이거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내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절대 이거는 우주의 시간 동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표면을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CPU로 다 덮어서 우주의 시간 동안 계산해도 못 풀어요. 고전 컴퓨터로는. 네. 그렇게 해서 보내면 그 은행은 어떤 숫자를 곱하기로 미리 약속을 해놨어요. 그럼 그 은행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로 그냥 그 숫자를 나누면 내 암호가 나가요. 그래서 그런 보안, RSA 보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 양자 컴퓨터는 1초면 풉니다. 네. 무등중학교 2학년 김민성 학생? 네. 김민성 학생. 네, 마이크 넘겨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무등중학교 2학년 김민성입니다. 네. 일단 교수님 네. 강의 너무 잘. 네. 그 다이아몬드는 흑연과 같은 네. 흑연과 다른 원자층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 뉴스에서 보면 한 번씩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뉴스를 저 들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을 주면 변한대요. 네. 그러니까 흑연도 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충상 구조죠. 다이아몬드는 그 이제 다리가 3개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글짐인가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막 그 네모 상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정글짐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팔이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 뒤 해서 팔이 6개인 구조가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다이아몬드는 4개를 가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둘 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둘을 바꿀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압력을 주고 어마어마한 온도를 올리면, 자연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정한 걸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기압에 이 지금 25도씨 되는 이 환경에서는 흑연이 더 안정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다이아몬드도 안정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안 변하는 이유는 얘가 이쪽으로 바뀔 때 에너지가 엄청 올라갔다가 엄청난 산을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산을 못 넘는 거예요. 근데 산을 넘어가지고 그 흑연의 안정한 상태에서 그 다이아몬드의 안정한 상태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주면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위해서 압력과 온도를 엄청나게 줍니다. 이거 사실 그 옛날 슈퍼맨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나는데, 슈퍼맨이 뭔가 청혼을 하기 위해서 그 흑연 강산에 있는 흑연을 이렇게 잡아서 다이아몬드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하는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그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이아몬드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인공 다이아몬드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인동 다이아몬드예요. 아까 여기는 제가 그 팥빙수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누구셨죠? 이름 자기 제가-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제- 팥빙수와 관련된 팥빙수 문제 저도 한번 질문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신창초 2학년 김하린 아버님 혹시 네. 저 앞에 계세요.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바로 앞에 계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저희가 이제 뭐 패스트푸드나 팥빙수 집에 갔을 때 팥빙수 맥에 한 입 떠먹었을 때 슈레딩 거의 고양이처럼 이 팥빙수가 먹은 게 될 수도 있고 안 먹은 게 될 수도 있고 둘 다 공존할 수도 있고, 양자역학에 따르면 둘 다 공존이 가능한 건가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제가 지난주 수업 때 이 얘기만 한 30분 했어요, 사실. 양자역학 수업. 제가 대학원 저희 포항공대는 그 양자 대학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양자역학이 워낙에 중요해서 그냥 그걸로 대학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양자 기술을 하려는 이런 대학원생들을 이제 모집해서 하는 그 첫 번째 수업, 양자 물리와 양자 기술이라는 대학원 1학년 수업 시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던 거예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뭐 대답은 예스입니다. 가능해요.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근데 그런데 이거를 실제 실험으로 그러면 보여보세요 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양자역학의 그 공존하는 거를 우리가 중첩이라고 합니다. 0과 1이 중첩돼 있고 있음과 없음이 중첩돼 있고 삶과 죽음이 중첩돼 있을 수 있는 그 양자역학적인 그 중첩 상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 걔를 측정을 해서 누군가 그 정보를 보는 순간 붕괴해버려요. 산거나 죽은 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 봐버리면 결정이 돼요. 이거 약간 그 옛날 신화의 메두사의 눈을 보면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메두사와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로를 인식하죠. 그 순간 돌이 돼버리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중첩, 0과 1, 살아있는,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어있고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데 걔를 누군가 보면 죽은 고양이든 산고양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중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린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죽은 고양이든 산 고양이든 확률은 반반이에요. 근데 그 측정, 관측이 되는 순간 둘 중에 하나로 붕괴가 돼버립니다. 두 개의 가능성에 있는 상태가 둘 중에 하나로 붕괴가 돼버려요. 누군가 봐버리면. 그게 사람이 아니고 다른 물질, 다른 뭐 분자, 다른 고양이, 다른 개체, 다른 무언가, 그 대상이 아닌 모든 다른 거를 우리가 environment,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개체가 걔를 봐버리면 걔는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팥빙수를 내가 먹고 안 먹고를 누군가 봐버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 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매지가이로 이렇게 눈을 감고 하면 어떤가요? 다 눈 감으세요 하고 내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약간 이렇게 매지가이로 이렇게 약간 인식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한 번만 볼 때 이게 네.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네. 있는 상태일 때는 공존을 하고 있는. 자, 그 정보가 제 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제 뇌가 그거를 아직 인식하지 못했을 뿐 정보는 제 망막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 뇌를 제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 제 망막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봤다라는 거를 이게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버리면 눈 감으면 다 양자역학인가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소리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소리라는 정보도 있어요. 맞아요. 코 아니면 빛도 코도 있고, 뭐 냄새도 귀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아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바닥이 그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 그리고 소리가 바닥으로. 그럼 아예 꽁꽁 묶여 있어야 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진짜 사람의 단위로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걸 거시, 매크로라고 하잖아요. 이 거시적인 물체들이 양자 현상을 보이기 어려운 이유가 거시적으로 몸집이 클수록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네.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이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키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끊어내는 거예요. 원자에 있는 양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원자 아무도 건들지 마 해가지고 얘를 꽁꽁 싸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꽁꽁 싸매면 이 컴퓨터는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나도 못 봐. 그래서 너무 꽁꽁 싸매도 안 돼요. 적당히 싸매서 유용할 정도로만 싸매야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해야 하는 거죠? 적당히 해야 돼요.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도 골라주시고요. 질문이 엄청 많네요. 네, 여기 월봉초 4학년 김도준 네. 학생 질문이 많은데 이 중에 하나 몇 개만 월봉초. 이걸 다 읽으실 수는 없어요. 네,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말씀해 주시면. 여기 있네요. 네, 이 중에 우리 도준 학생이 제일 궁금한 질문으로 해주시면. 월곡초등학교 4학년 김도준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단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양자 컴퓨터의 단점 만들기 어렵다. 단점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
네, 물론 이건 좀 조심해야. IBM에 계신 그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 만들었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126또 까먹었네. 뭐였지? 예. 배로 빠른 양자 컴퓨터는 아직 아무도 못 만들었어요. 이 인류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지금 한 거는 뭐냐면 사실 지난 몇 달 전에 네이처지의 마이크로소프트 그 구글 팀에서 낸 논문이 제일 따끈따끈한데 거기서 말하기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슈퍼컴퓨터보다 조금 빠르다라는 걸 처음으로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퀀텀 수프리머시, 양자 우월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이걸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보다 조금이라도 빠를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이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몇 달 전에 처음 나왔어요. 네. 근데 아까 126 양배에 빨라져야 되잖아요. 지금 1.0001배 빠른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아까 그 질문이랑 연관이 되는데요. 양자 컴퓨터 개발이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이걸 꽁꽁 싸매야 되는데 또 너무 싸매는 안 보이니까 적당히 싸매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정밀한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물리학자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자기의 맥스웰 방정식은 물리학자가 풀 수 있지만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철강도 해야 되고 전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그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기계를 만들기 위한 기계를 만들기 위한 기계를 만들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은 이제 물리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정광중 1학년 정미래 학생 할까요? 네, 여기 계시네요. 너무 많아서 어디죠? 네. 정강중학교 1학년 정미래입니다. 그래핀이랑 알루미늄을 양자기술 연구에 중요한 소재가 또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알루미늄 호일 갑자기 뜬금없었죠. 근데 구글이랑 IBM이 양자 컴퓨터 만드는 데 쓰는 게 알루미늄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데 초전도체로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알루미늄 그리고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나이오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나이오뷴 요 두 정도 물질이 있어요. 이게 있고 사실 양자 컴퓨터를 만드시는 많은 분들 중에 초전도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전도체는 양자 현상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라고 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전도체로 양자 컴퓨터를 열심히 만들고 있고 IBM이나 구글은 초전도체를 만들고 있지만 원자 하나로도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자 하나도 양자역학적으로 행동하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원자 하나를 공중에 띄워서 개의 양자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빛도 쏘고 막 마이크로파도 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렵지만 얘는 워낙에 작기 때문에 외부랑 단절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조절하기는 어렵지만 그 양자 상태를 잘 보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장단점이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커서 조절하기 쉽지만 크기 때문에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고 원자는 작아서 조절이 어렵지만 주변에 보는 눈이 적어서 양자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그래서 루비늄 원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트리움 원자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자를 가지고도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7가지 정도가 돼요. 저는 초전도를 연구하기 때문에 초전도 얘기만 했는데 이제 원자를 하시는 분은 초전도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양자 컴퓨터 얘기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좀 신광중학교 1학년 김민성 학생? 네. 네, 네. 예,
그래서 왜 신강중 1학년 김민성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물을 만들려면 산소가 한 개가 있고 수소가 왜 두 개가 만나야지 물이 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왜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저 답은 모릅니다가 정답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몰라요. 하지만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산소는 산 해가지고 아까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전자들이 마음대로 막 있지 않고 양자역학적인 법칙을 따라요.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지만 그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하지만 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밖에 전자가 6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원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자역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 전자는 8개가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계산이 되시죠? 네, 6개가 있는데 8개가 있어야 좋으니까 어디서든 전자를 가지고 싶어해. 그래서 수소에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너가 나한테 하나 우리가 공유를 하면, 그리고 얘도 공유를 하면 산소 입장에서는 8개가 되고요. 수소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 빌려줬으니 너도 하나 빌려줘 해가지고 수소 입장에서는 2개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2개가 되는 것도 양자역학적으로 안정합니다. 근데 왜 8개가 안정하고 2개가 안정한가로 질문이 가면 그러면 물리과로 오셔야 돼요. 양자역학적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그게 안정해요. 네. 그러면 왜 슈레딩거 방정식은 그렇게 쓰여야 되나요? 네, 이거 진짜 몰라요. 네. 그냥 세상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요. 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식을 쓴 것뿐이에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턴 할아버지가 F는 ma라고 쓰셨죠. 쓴 이유는 힘을 더 세게 주면 가속을 더 많이 하네. 같은 힘을 줬는데 질량이 크면 가속을 덜 하네. 그러니까 F는 ma라고 쓰신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을 쓰신 거예요. 왜 질량이 세게 밀면 가속도가 큰지는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자연현상을 쓰신 것뿐이에요. 네. 양자역학 슈레딩거 방정식도 그렇게 행동하는 자연을 보고 쓴 것뿐입니다. 왜 그렇게 쓰여야 되는지는 더 연구를 해봐야겠죠. 어쩌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시는 젊은이라는 표현도 아니죠. 어리신 이런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계신 학생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짜 나름대로 이 순수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여기까지 지켜왔다고 표현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고를 갈 때도 강원과학고 원주에 있는데, 그다음에 포항공대에 화학과로 갈 때도 공대 가야지. 공대 가야 뭐라도 나중에 졸업하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고, 공대 갈 때도 이제 의대를 써야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가뿐하게 한기로 흘리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길을 가시든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렵고요. 적게 가는 곳은 적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어딜 가든 비슷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더 쉬운 직업, 어려운 직업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취향. 자기 취향을 잘 알아서 그 취향에 맞는 미래의 길로 가셔야 길게 행복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물리를 해라, 과학을 해라가 아니고요. 자기 취향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자다가 일어나서 나는 물리를 해야지가 아니고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화학을 했다가 물리를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지가 정말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냥 나 물리 좋아하는 걸로 하자. 더 생각하기 너무 복잡하다. 그런 지점으로 왔었던 것 같기도 해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 취향을 잘
알아보시고 그거에 잘 맞는 그 미래에 그 어떤 일을 할지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